굵은 빗줄기 사이로 대형 버스가 멈춰섭니다. 우비를 입은 사람들이 차례대로 내리더니 좀 더 오세요, 이쪽으로. 순식간에 손팻말 앞으로 모여섭니다. 저희는 4월 30일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살 집을 잃고 남의 집 월세집, 모텔방, 전전하며 떠돌아다니며 생활하고 있는 암담한 상황입니다. 불투명한 공사주택 철저하게 검증하라. 검증하자. 대전에서 올라온 한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들입니다. 입주 대출도 안 되고 그리고 키도 안 주고 해서 입주를 못하고. 아파트는 다 지어졌는데 이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피켓 들고 가장 주장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하루빨리 우리 조합원들 입주를 시켜달라고 하는 게 요겁니다.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집회에 참가했던 한 조합원을 만났습니다.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거주하며 이 재개발 아파트의 조합원이 됐다고 합니다. 저희 집이 너무 이제 오래돼가지고 너무 낙후됐었어요. 시공사에서 맨날 청사진을 제공하는데 어느 사람이 안 넘어가요. 오랜 기간 가져온 신축 아파트의 꿈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올해 초. 공사비를 두고 조합과 시공사 간에 갈등이 빚어진 겁니다. 조합하고 시공사의 싸움인 줄 알았지? 우리 개개인의 조합원들한테 이렇게 치명적인 불이익이 올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죠. 근데 갑자기 입주 날 때가 됐어. 근데 키를 안 준다는 거예요. 함께 조합에 들어온 부모님은 이 일이 불거지면서 건강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부정맥이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저희 아버님은 지금 맨날 잠꼬대처럼 내가 그 좋은 집에 들어가서 문고리라도 한번 잡아보고 죽었으면 소원이었겠다고. 원래라면 늦어도 지난달 입주했을 집. 굳게 닫힌 문 앞에 서자 눈물만 나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 조합원도 짐을 풀지 못한 채 방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6박 7일로 단기 숙소로 잡은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모텔에서 하루 있기도 하고 이틀 있기도 하고 그랬어요. 급하게 구매했다는 다리미가 보입니다. 시작해서 빨래방에서 막 이렇게 해서 입었더니 구깃구깃하니까 안 되겠네 해서 돈에서 이거 9,000원 주고 또 다리미를 또 사준 거예요. 한쪽에는 언제든 다시 옮길 수 있도록 커다란 짐가방이 있습니다. 캐리어가 몇 개 정도 되세요? 캐리어요? 3개. 3개요? 네. 그냥 우리가 새 살면서 그렇게 몇 년 기다리면 되겠네 했는데 이렇게까지 늦어지고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죠. 가장 큰 걱정은 이곳도 곧 비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26일 날 나가야 되고요. 오늘, 내일, 모레죠. 26일이면 내일 모레인데요? 네, 그때 이제 여기를 비워줘야지 돼요, 일단. 그때 당시는 건설비용이
이 아파트의 경우 애초 1,700억 원이던 공사비가 2023년 말 2,300여 원으로 늘었고 증액에는 조합원 총회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에 조합원 재산을 인정하는 기준인 재개발 비례율이 크게 줄었는데 이 모두를 반영한 조합원 분담금이 지난 4월 통지됐습니다. 조합원별 추정 분담금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3억 원에 이릅니다. 조합원 반발이 잇따르자 조합은 공사비 협상단을 꾸려 최근 시공사에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633억) 증액 그 중에는 처음에 할 때는 이 특화로 인한 추가 공사비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633억에 들어온 부분에는 250억 가까이 정도가 과다 계상된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공사비 갈등이 해결되지 않자 시공사 측이 조합원의 입주를 막아온 겁니다. 전체 990여 세대 가운데 재개발 조합원은 170여 세대입니다. 시공사 측은 입주 지연은 조합과의 합의로 해결됐으며 공사비 증액은 설계 변경과 물가 급등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2023년 변경 계약이 끝난 공사비에 대해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의 공사비 갈등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건수는 지난 5년 동안 1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갈등의 시작은 조합과 시공사 간의 정보 비대칭에서 시작합니다. 즉, 조합에선 복잡한 공사비 구조를 알지 못한 채 시공사 측에서 통보만 받다 보니 처음부터 제대로 파악해서 계약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조합원들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정비 사업,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건축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게 됐고, 그리고 그 소유자로서 새로운 이제 두꺼워 한 집 짓게 새 집 다오 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 거죠.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큰 금액을 이제 지불하라고 건축비 증액분을 지불해야 한다고 이제 통보를 받게 되면 당황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일 수밖에 없고요. 결국 시공사 측이 제시한 공사비 총액이나 평당 단가에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늘어나는 공사비로 갈등이 불거지는 겁니다. 수주 전에는 정말로 말 그대로 그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조합들이 원하는 눈높이 맞춰서 모든 걸 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수주하는 게 결정이 되고 계약서를 이제 도장을 찍고 그리고 교환을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시공사가 끌어가는 대로 조합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공사비 분쟁이 생기면 조합은 입주 시기에 쫓겨 검증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조합에서 너무 많다. 검증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의뢰가 들어옵니다. 예, 도면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그 조합에서의 예산 내역서 같은 거 뽑아놓은 게 있냐, 기초금액. 예, 그런데 저희가 가 보면 거의 다 없습니다. 조합에서는. 공사비 갈등은 재건축이나 재개발뿐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시내버스 종점. 아, 여기가 종점인 거예요? 시내버스? 네. 아, 그러면은 저희 여기서 내려주세요. 여기가 시내버스 종점. 안녕하세요. 한 지역주택조합에 속한 박상숙 씨 가족이 임시로 거주하는 곳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현수막에 500만 원대 아파트라고 나와 있길래 다른 데보다 되게 싸길래 분양을 받았거든요. 결혼 38년 만에 처음으로 신축 아파트로 간다는 기쁨에 처음에는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아, 이거 가져오신 거구나.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건 애초 5월이던 입주 시기가 계속 연기되면서부터입니다. 제가 하도 답답하길래 5월이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답답하게 전화를 했더니 6월로 연기, 입주가. 그다음에 또 전화했더니 7월로 연기 계속 그러더라고요. 살던 집까지 팔고 입주를 준비하던 중 날아든 소식은 추가 분담금을 더 내라는 거였습니다. 등기 우편으로 왔는데 저는 이제 뭐 입주하라고 그건 줄 알고 기분 좋게 가서 찾아갖고 와서 봤더니 딱 열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6,470만 원 더 내야 된다. 시공사가 요구한 공사비는 조합총회에서 부결됐고 결과는 입주 연기였습니다. 그냥 마음이 제일 힘들죠. 돈도 돈이지만 집 맡겨놓고 이런데 남의 집에 와서 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좀 비워봐. 이삿짐을 맡길 곳도 급히 찾아야 했습니다.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조금씩 이제 일 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언제쯤 이삿짐을 다시 풀 수 있을지 기약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다음 달에 다시 들어가야 할 집들이. 네, 새 집으로 들어갈 거였는데 지금 못 들어가고 여기다 갖다 놨어요. 이젠 공사가 거의 끝난 아파트로 가봤습니다. 저기 103동. 103동이 저희. 여기 자주 보셨어요? 그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왔어요. 다 지어졌나 어쩌나 하고 매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와서 확인하고 그랬죠. 전체 600여 세대인 이 아파트 단지의 총 공사비는 870억 원. 시공사와 조합비대위는 공사비 170억 원 증액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비대위가 80억 원만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시공사는 입주 지연으로 맞섰습니다. 5월 24일이니까 5월 14일인 것 같습니다. 필요서를 교류 거부, 유치분 행사 및 조합원 및 수분양자에 대한 목적물 인도 거부. 조합 측은 시공사의 공사비 통지가 입주를 앞두고 갑자기 이루어졌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입주 2달 두고 아까 보셨겠지만 이사까지 다 해놓고 이사 뭐 집 팔고 오갈 데도 없는데 갑자기 2달 전에 돈을 막 4,000씩 6,000씩 내라고 하니 당연히 지금 잔금만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이 당연히 이제 붕 뜨는 거죠. 시공사 측은 공사비 증액은 조합 요청의 특화 공사 등에 따른 것이며 170억 원 증액이 되지 않으면 물가 인상 손실도 메우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액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공문을 조합에 발송해 알렸다며 갑자기 인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시공사의 다른 지역 공사 현장에서도 비슷한 갈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3천만 원 올리가 계약을 하면은 분양가 안 될 것 같으니까네. 전체 840세대의 공사비가 2,390억 원에서 670억 원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계약이 된. 요것도 통에 통과됐거든. 그런 내용이고. 특히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주택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사비 검증이 쉽지 않았다고 조합 측은 주장합니다. 부동산원에서는 이제 이걸 공사비 검증을 맡기려고 했는데 이제 좀 어렵다고 이제 답변을 드린 거군요.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재건축은 부동산원에서 해당이 되고 지역주택은 해당이 안 되니까 이 지역주택 법이 너무나 허술하구나라는 그런 걸 느꼈고 공사비 갈등을 겪는 조합의 가장 큰 어려움은 공사비 검증이라고 합니다. 그 내역서가 있어야 당초 금액이 그 항목에 들어있어서 비교를 해보는데 얘네가 갖고 온 건 당초 변경만 있어요. 그 항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당 공정에 대해서 당초 변경만 있으니 당초 금액이나 물량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전문가들은 공사비 분쟁을 줄이려면 첫 도급 계약 때부터 상세한 공사비 내역서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아까 나왔었는데 민간 정비 사업과 달리 공공사업에서 상대적으로 갈등이 적은 건 그 때문입니다. 공공사는 발주 전에 실시 설계를 갖고 기초 금액을 예정 가격을 산정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업에 대해서 공사비는 예를 들어 1,000억이다. 그 1,000억에 맞는 도면이 있어서 이제 계약이 업체 선정해서 계약이 이제 진행되면 이제 공사를 하면서 생기는 그런 설계 변경들 사항들 이런 것도 물가 변동 이런 거는 원만하게 협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죠. 시공사 측도 초기 사업비 산정 시 표준 공사계약서를 활용해 산출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고 공사비 조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갈등 중재를 위해선 공사비 검증 제도나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결정된 공사비 검증한 결과에 대해서 강제력이 없어요. 조정을 한다라고 할 때 공사비 검증을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이제 결과를 레포트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랬을 때 이 결과를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 결과에서 불복하면 또 그만이거든요. 한때 공사비 분쟁을 치른 뒤 입주가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입니다. 저층 주공아파트 2개 단지 2,000세대가 3,800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잘 돼 있고요. 단지 내 이런 조경은 잘 돼 있어요. 시공사와 공사비 갈등을 전면에서 겪었던 최홍엽 씨. 도정법을 좀 이렇게 수정을 해서 감독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정확하게 따져주고 확인해주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지만 되는 것 같아요. 공사비 증액도 무조건 강제 규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595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 불가피한 주택 정비 사업.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사비 갈등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토리를 잘 아셔야지만 1,064억에 아까 서울 수도권에서는 신규 택지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신도시 만드는 거 외에는 기존에 새롭게 주택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거는 다 정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은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집 마련이라는 누군가의 꿈이 위협받지 않도록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 아닌데 적혀 있어서 좀 놀랬던 것 같아요. 그냥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 했었어. 그때는 몰랐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이게 참 이제 어이없지만 제가 이렇게 좀 허위로 적었네요. 이제야 몰려오는 자괴감은 왜일까요?
자기는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고 위인전이죠. 선생님이 나를 너무 잘 써주셨어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이거 다 그냥 거짓말이네. 너무 상향 표준화됐고 너무 이렇게 나쁜 말은 쓸 수도 없고 사실 그대로도 쓸 수 없고 수업 시간에 잠만 자는 학생에게도 다 써줘야 하고. 그냥 학생들을 대학으로 보내는 수단이 된 걸까요? 교사 세특을 교육용으로 쓰세요? 아니면 입시용으로 쓰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선생님들이 요즘은 입시용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시에 맞는 답을 쓰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대학 보내기 위해서. 학생부, 믿어도 될까요?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8년간 입시미술 강사로 일했던 김모 씨. 학교를 떠난 지 6년이 지났지만 당시 가르쳤던 제자들 그림은 아직 간직하고 있습니다. 딱 합격했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그때 이제 학생도 좋고 저도 뭔가 이제 뿌듯한 어떤 보람도 느끼고 그때가 이제 가장 이제 기억에 남죠. 좋은 추억도 많지만 마지막 인연은 두고두고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김 씨는 담당 교사 대신 학생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 일부를 기재했다고 말합니다. 특히 학생의 교과목별 성취 수준을 적는 항목에는 실제 수업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채웠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읽기가 제가 좀 창피한데 제가 이게 허위로 적었기 때문에 좀 창피합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수 위너의 공허함을 듣고 가사에 느껴지는 감정을 표현하시오라는 수업을 할 때 평소 많은 독서를 하는 학생이라 가사가 전달하는 울림을 아주 잘 파악하여 그려낸. 정교사가 아니어서 학생부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김 씨.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른바 관행. 김 씨는 당시 담당 교사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종결어미부터 띄어쓰기, 문체 하나하나 지시했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엄청나게 스트레스죠. 없는 내용을 지어내는 것도 힘든데 언제까지 무조건 뭐 보내세요 그러면 모든 강사들이 일률적으로 다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소위 저희끼리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또 이거 뭐 없는 내용을 또 뭐 이렇게 뭐 해야 되겠네요. 이러고 이제 뭐. 이후 학교를 떠난 김 씨는 4년 뒤 이 같은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당국에 신고했습니다. 권익위는 교사가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조작의 근거는 없다고 결론지었고 대구교육청 역시 교사 대신 권한 없는 강사가 학생부를 작성한 걸 확인했지만 징계 없이 지도 조치로 종결했습니다. 졸업 후 몇 년이 지나 학생부 내용을 확인한 학생들은 당혹해합니다.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 아닌데 적혀 있어서 좀 놀랬던 것 같아요. 실기 수업은 이제 입시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입시 수업으로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수업으로 이제 되어져 있어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전년도 학생들의 학생부 내용을 그대로 복사에 붙여 넣었다가 적발돼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학생부 복분, 복사에 붙여넣기가 확인된 겁니다. 조사 결과 해외여행 일정에 쫓겨 작성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순수하게 당사자의 실수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선생님은 교과 과목이 가르치는 반수가 많다 보니까
그냥 묻힐 것 같았던 이 일은 해당 교사가 다른 교사에게 대신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있어선 안 될 상황에 학부모 단체가 즉각 반발했고 같은 교사들에게도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뉴스는 선생님들한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를 다시 보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실수한 부분. 해당 교사에겐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기관 경고 처분을 받은 뒤 학교 측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급 전체 학생 22명의 학생부를 정정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엔 기재 내용을 정정했다는 기록이 고스란히 남게 됐습니다. 대학 입학 전형 중 학생부 조작 등의 문제로 매번 비판을 받는 건 학종,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이 학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과목별 성취 과정과 역량을 기입하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세특과, 동아리나 진로교육과 관련된 창의적 체험활동, 창체, 그리고 종합적인 학생의 행동 특성, 행특 등 3가지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세특이라고 교사들은 말합니다. 그걸 위해 1년을 보내니까 세특을 위한 학교 같아요. 예. 세특을 위한 평가, 네. 수행평가도 다 세특을 위한 평가 같고 잘하지 못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그래도 열심히 참여하는 아이들은 1,500은 무조건 맞추고 가죠. 그만큼 학생부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체 입학생의 한 절반 정도는 학생부를 뽑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2022 개정교육과정 현재 고1 학생들 기준으로 보면 학생부하고 수능을 같이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거의 학생부의 영향력은 80~90% 이상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자신이 지도하는 고등학교 동아리 학생 30명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조작한 교장과 교감이 유력 학부모 자녀들의 학생부를 조작한 것으로 2023년 강원, 2021년 충북, 2020년에는 서울과 전남 등지에서 학생부를 잘못 작성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원칙적으로 학생부는 입시 제도의 안전성을 위해 한 번 썼다 하면 수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만 고교 학생부 31만 6천 건이 수정됐고 올해도 13만 건이 고쳐졌습니다. 학생부 부실 기재의 심각성을 인지한 교육부는 결국 교사 과실로 인한 오류를 막기 위해 학생부 작성 관리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교사의 확인을 거쳐 학생의 성격, 태도, 학급 기여도 등 정성평가까지 정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올해 5년차 고등학교 교사인 황모 씨. 기말고사 기간에도 쉴 틈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학생부 작성과 수행평가 채점, 고3 입시 지도와 모의고사 준비까지 일이 끝이 없습니다. 창작의 고통도 있고 인생에서 중요한 서류를 저희가 작성한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되게 가벼운 마음이 들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되게 진심을 담아서 쓰려고는 하지만 사실 저희도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되게 그런 부분이 어렵기도 하니까. 무엇보다 신경 쓰이는 건 학생부 작성입니다. 담당하는 고3 학생만 7개 학급에 180명.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정리해오고 있지만 시간에 쫓기다 보니 결국 AI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보다 보면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할 것 같은데 이런 데서 항상 막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GPT는 이런 문맥에 맞춰서 글을 이제 잘 다듬어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황 교사처럼
실제 챗 GPT를 학생부 작성에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교원은 조사 대상의 70%나 됐습니다. 최근엔 학생부 작성을 도와주는 AI 앱도 등장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당장 규제하기보다는 교사들이 기재 내용을 철저히 확인한다면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육 현장에선 이른바 셀프 학생부가 금지됐지만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상황. 자화자찬으로 채워지기 십상입니다. 탁월, 최우수, 우수. 학생평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교사들 사이에서는 평가 기준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너무 상향 표준화됐고 너무 이렇게 나쁜 말은 쓸 수도 없고 사실 그대로도 쓸 수 없고 수업 시간에 잠만 자는 학생에게도 다 써줘야 하고 영문을 쓰지 마라 뭐 이런 거 이상한 이런 금기시되는 것들만 자꾸 생겨나서 너무 그런 기재에 대한 부담만 높고 실질적인 알맹이는 쓸 수 없고 이처럼 부풀려진 평가 결과에 대학에서는 우수 학생을 고르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AI가 쓴 평가를 그냥 그대로 옮겨서 학생부에 붙였다고 생각을 하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은 당연히 떨어질 거고 학생부 못 믿겠다 이렇게 아마 될 것 같아요. 예비 고1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대입 설명회. 학생부 종합전형은 선호대학 진학에 필수적이에요. 그 세특도 학기별로 이제 기재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상위 대학만 생각하면 학생들 입장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훨씬 더 부담이 많이 커졌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내신 등급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온오프라인에서 입시 설명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생부 중요성이 더 커진 상황. 학생부 작성에 틀을 잡아준다는 한 업체를 찾았습니다. 재학생들 이제 무조건 수시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심 절대 못 버티면 안 돼요. 너무 많이 힘들어서 무조건 수시로 간다 생각하고 일단은 학교 성적 올리면서 필기도 신경 써야죠. 이 업체는 교사가 학생 관찰 평가를 유리하게 쓸 수 있도록 1학년 때부터 3년 계획을 짠다고 강조합니다. 희망 진로에 맞춘 경력 쌓기는 기본이고 수행평가 주제도 큰 틀에서 설계한 뒤 첨삭한다는 겁니다. 근데 확실히 관리한 거랑 안 한 거랑 달라요? 아니, 내신이 딴 게 아니라 신경이 없어서 힘들지 않아요. 진로를 하는 게 학생들이 시간이 필요하니까. 심지어 실제 전문가를 통해 수행평가를 대신하게 하고 정신이 확실하고 다 강사 등록 다 돼 있는 분이고 현직 약사분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계시고 학생이 직접 쓴 것처럼 고치기만 하면 문제 없다는 겁니다. 만약 기대만 받고 학생이 하니까 그러면 이제 학생이 하는 거고 주제하고 자료까지 좀 필요하다 뭐 아니면 내용 구성까지 한다 아니면 뭐 PPT까지 구성한다 그럼 이제 실수가 많이 들어가요. 다 맞네요. 그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1시간에 18만 원. 1년에 400만 원이 넘습니다. 28시간이 448만 원. 448만 원. 우리가 5시간, 5시간으로 일단 해주시고 괜찮으시면 전화로 그렇게 하실게요. 최근 대학들은 세부 능력과 특기사항, 즉 세특 기재를 정시로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내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 해당 과목에서 어떠한 내용을 학습했고 수업 참여도는 어떠하였는지 등을 참고하여 학업 수행의 충실도를 평가합니다. 이른바 N수생으로 대학을 이탈하지 않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친구가 우리 대학, 우리 과에 맞는 학생인가 아닌가를 상당히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궁합이 좀 잘 맞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이탈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지금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획일화된 교육에서 학생의 다양성과 잠재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발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은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고 교사들은 지적합니다. 진짜 이거는 되게 나쁜 건데 아이들이 고1 여름이 됐지만 진로를 정한 아이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학종은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꿈이 없더라도 뭔가 가짜 꿈을 만들어서 네 맞아요. 가짜 꿈을 만들어야 돼요. 교과에 이제 어떠한 학과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걸 하면 점수라도 잘 받을 수 있으니까. 더욱이 평가 항목을 줄여도 다른 항목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는 쉽게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고등학교 8조 1천억 원 등 29조 2천억 원 규모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학교만 돼도 엄마들이 아르바이트하러 다 나가시잖아요. 아이 둘이면은 벌써 거진 300만 원 돈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자신들의 그 노후나 아니면 현재 생활을 다 포기하고서는 그 희생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건 짐 정도가 아니라 기등을 흔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와 교사, 그리고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학생부가 달라지는 현실. 평가 기준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사 수를 훨씬 확대해서 혼자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룹에서 평가를 하면 이게 훨씬 문제가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랑 도구도 마련해줘야죠. 그래야 이제 전국에 똑같이 공유가 되어야 이 학생이 유불리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결국 입시로 귀결되는 만큼 대학도 부담을 같이 짊어져야 한다고 교육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정성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깊이 있게 보겠다라고 한다면 대학교 역시도 이 평가에 있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생활기록부의 어떤 진실성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데 있어서 면접 시간을 좀 더 많이 확보해 나간다라든지 생활기록부 안에서의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18년간 수많은 학생의 생활기록을 읽어온 입학사정관이 남긴 감상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책이다. 교사가 공동저자다. 전지적 관찰자 시점이랄까. 입학사정관들은 매년 가을이 오면 책을 많이 읽는다. 올해도 오늘도 책을 읽는다. 3년의 서사가 대단하다. 장하다. 3년의 서사. 그 기록은 원래 한 고등학생의 삶을 담은 책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책 쓰기를 누군가는 남에게 맡기고 심지어 AI에 의존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책, 아직도 장하다고, 믿을만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